제발 못 본 척하고 가세요.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전 죽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내 손으로 뼈가루를 뿌려보냈습니다. 5년 전 33 꽃다운 나이에 바다에서 죽은 내 아들 민우.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내 손으로 뼈가루를 뿌려보냈던 아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베트남 다낭의 오후 2시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뜨거웠어요. 하늘에서는 해가 끓고 있었고 땅에서는 습한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죠. 이곳 한 시장은 그야말로 돛대기 시장이 따로 없습니다. 좁은 통로마다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서양 사람이 뒤엉켜 땀 냄새와 두리안 냄새, 그리고 고수향이 묘하게 섞인 끈적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으니까요. 영순 씨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훔쳐냈어요. 왁자지껄한 소음이 귀를 때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어두웠습니다. 친구 옥자 씨가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몸에 대보며 호들갑을 떨었죠. 어머, 영순아, 이거 봐라. 이거 우리 며느리 사다 주면 딱이겠지? 한국 돈으로 5,000원도 안 한대. 세상에 거저다 거저. 영순 씨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활기가 그녀에게는 죄책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5년 전 33 젊은 나이에 바다에서 실종된 아들 민우. 시신도 찾지 못해 옷까지만 태워보냈던 그날 이후로 영순 씨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남편 등살에 친구들 성화에 못 이겨 따라 나선 이 효도 여행이 그녀에게는 가시방석이나 다름없었죠. 가이드 청년이 깃발을 흔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자, 어머님들, 여기서 30분 자유시간 드릴게요. 길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꼭 짝지어서 다니시고요. 저기 건너편 공사장 쪽은 위험하니까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가이드가 가리킨 곳은 시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호텔 신축 공사 현장이었어요. 뽀얀 먼지가 풀풀 날리고 낡은 트럭들이 위태롭게 드나들고 있었죠. 영순 씨는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려한 관광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남루한 삶의 현장. 왠지 모르게 그 흑백 같은 풍경이 자신의 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트럭 짐칸에서 시멘트 포대를 내리는 한 인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에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는데 깡마른 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척척 포대를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짐을 고쳐 맬 때였어요. 오른쪽 어깨를 으쓱 하고 2번 튕기는 모습. 영순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어깨 털며 일하는 사람이 한둘일까. 영순 씨는 스스로를 나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석에 끌린 듯 계속 그 청년을 향했어요. 청년이 목에 건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리가 멀어 이목구비는 흐릿했지만 관자놀이 부근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흉터 자국. 민우다. 내 아들 민우다. 영순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5살 때 뜨거운 국그릇을 엎어 생겼던 그 화상 자국. 영순 씨가 평생을 가슴 아파하며 쓰다듬어 주었던 그 흉터가 분명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영순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놓치면 영영 못 볼 것 같다는 공포가 밀려왔으니까요. 영순아, 어디가?
옥자 씨가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는 오토바이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로 무작정 발을 내디뎠어요. 빵, 빵. 경적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저 건너편의 청년만 보였습니다. 민우야, 이민우. 목구멍이 터져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공사 소음 때문에 들릴 리 만무했지만 기적처럼 그 청년이 동작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영순 씨는 확신했습니다. 저 눈빛, 겁에 질린 듯 흔들리는 저 눈동자는 분명 내 아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를 봤으면 달려와서 안겨야 할 아들이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리더니 들고 있던 시멘트 포대를 내팽개치고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서 민우야, 엄마야, 엄마. 영순 씨는 치마가 밟히는 줄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60평생 이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있었을까요? 공사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경비원인 듯한 베트남 남자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노, 마담, 데인저러스. 비켜. 내 아들이 저기 있다고. 비키란 말이야. 영순 씨는 사내에 팔을 뿌리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이미 골목길 안쪽으로 사라지고 없었어요. 흙먼지만 자욱한 공터에 덩그러니 남겨진 영순 씨.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어디로 간 걸까? 그때 저만치 쌓여있는 자재들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양이일까, 쥐일까? 영순 씨는 침을 꼴깍 삼키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멍할 지경이었죠. 한 걸음, 두 걸음. 자재 덤이 뒤쪽으로 돌아간 영순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막다른 골목.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그곳에 그 청년이 쪼그리고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의 그림자가 들이오자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조금 더 늙고 야위었지만 잊을 수 없는 내 새끼의 얼굴. 민우, 너 민우 맞지?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뺨을 만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이 거칠게 영순 씨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온 말은 영순 씨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 한국 사람 아니에요. 분명 한국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창한 서울말. 그런데 한국 사람이 아니라니요. 영순 씨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놈아, 네가 한국 사람이 아니면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가 아니면 왜 한국말을 해? 왜 나를 보고 도망을 쳐? 영순 씨가 소리치며 달려들자 청년은 잽싸게 몸을 피했습니다. 마치 잡히면 죽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필사적이었죠.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면 소리 지를 겁니다. 아들은 왜 엄마를 거부하는 걸까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는 것도 기막힌데 엄마를 보고도 모른 척하며 도망치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영순 씨의 가슴 속에서 반가움은 순식간에 의문과 배신감으로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쇠파이프를 끌며 나타났습니다. 어이 박씨, 거기서 뭐해? 작업 안 하고 땡땡이 치냐? 한국말을 쓰는 작업 반장인 듯 했습니다. 그들을 본 민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우는 영순 씨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제발 모른 척하고 가세요. 저 사람들한테 걸리면 저 죽어요. 죽다니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영순 씨가 멍하니 서 있는 사이 험상궂은 남자들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관광객이야? 반장이 영순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고 영순 씨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아, 아니에요. 길을 잘못 들어서 우리 조카가 여기 있다길래. 영순 씨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둘러댔습니다. 반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우를 바라보았죠. 조카? 박씨, 니네 이모야? 민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기는 무거워졌고 영순 씨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아들이 곤란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맞다고 하면 더 큰 사달이 날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 순간 민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영순 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영순 씨는 엉덩방아를 찌우며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이 미친 여자가 진짜 사람 잘못 봤다고 했잖아. 재수없게 왜 이래. 민우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영순 씨는 너무 놀라 아픔도 잊은 채 아들을 올려다보았죠. 도끼 서린 눈빛. 하지만 그 눈 속의 고인 물기를 영순 씨는 보았습니다. 아들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반장은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박씨 성질머리하고는. 아줌마 들었죠? 사람 잘못 봤다잖아. 곱게 관광이나 하러 가쇼. 다치기 싫으면. 영순 씨는 주섬주섬 일어났습니다. 흙 묻은 치마를 털며 민우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돌린 채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죠. 영순 씨는 입술을 꾹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지금은 물러나야 할 때라는 걸 60년 인생의 눈치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순 씨는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오늘 밤 기필코 다시 오겠다고. 내 아들이 왜 박씨로 살고 있는지, 왜 엄마를 밀쳐내야만 했는지 그 기가 막힌 사연을 듣고야 말겠다고요.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 영순 씨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다낭의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내 아들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낯선 땅은 이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되찾기 위한 엄마의 전쟁터 말이죠. 그런데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영순 씨는 또 한 번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까 공사판에서 봤던 그 험상궂은 반장이 로비 한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예, 형님. 박씨 그놈 꼬리가 밟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예, 처리할까요? 영순 씨는 황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처리라니, 처리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단순한 가출이나 사고 위장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민우는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사건에 휘말려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호텔 방 시계 바늘이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낭의 야경은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화려했지만 영순 씨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심장은 쿵쿵 뛰는데 친구들은 눈치도 없이 꽃단장에 여념이 없습니다. 영순아, 너 진짜 안 갈 거야? 오늘 저녁에 한강 유람선 타고 야시장 가서 랍스터 먹기로 했잖아. 옥자 씨가 빨간 립스틱을 바르며 입술을 쭉 내밀었습니다. 영순 씨는 침대 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냈어요. 아이고 배야. 아까 점심에 먹은 고수가 잘못됐나 봐.
화장실을 12번도 더 갔어. 나 좀 쉬어야겠으니 너희끼리 다녀와.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영순 씨의 리얼한 연기에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약이라도 사다 줄까?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아니야,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얼른 가. 가이드 기다리겠다. 친구들을 등 떠밀어 내보내고 문이 닫히자마자 영순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앓는 소리를 하던 힘없는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는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등산 바지와 책 넓은 모자, 그리고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았어요. 기다려라, 민우야. 엄마가 간다. 영순 씨는 로비에 있는 친구들의 눈을 피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습한 밤 공기가 훅 끼쳐왔지만 더위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아저씨, 한마켓, 한시장, 빨리요, 빨리. 영순 씨가 다급하게 손짓 발짓을 하자 젊은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힐끔거리며 알 수 없는 베트남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영순 씨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오토바이 불빛들이 마치 도깨비 불처럼 어지러웠죠. 한시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낮에 봤던 활기찬 시장은 문을 닫고 있었고 그 맞은편 공사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가로등도 없는 그곳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으스스했습니다. 영순 씨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려다 멈칫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요. 그녀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리며 조심조심 공사장 펜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낮에 민우가 사라졌던 그 개구멍 같은 입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분명 이 근처였는데 풀벌레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뿐 공사장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영순 씨는 쭈그리고 앉아 펜스 밑을 더듬거렸습니다. 뾰족한 철사에 손등이 긁혀 쓰라렸지만 아픔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죠. 드디어 사람이 간신히 드나들 만한 틈을 발견했습니다. 영순 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흙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배를 찔렀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63 나이에 그것도 남의 나라 공사판 바닥을 기어다니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영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끼가 위험한데 체면이고 나발이고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안으로 들어서자 정막 강산이었습니다. 짓담한 건물의 뼈대들이 흉물스럽게 서 있었고 곳곳에 쌓인 자재들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죠. 영순 씨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발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컨테이너 박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렁거리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영순 씨는 본능적으로 자재 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 손으로 가슴을 꾹 눌러야 했습니다. 야, 박씨. 짐 싸라고 했지 누가 밥 처먹고 있으래. 낮에 봤던 그 험상궂은 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순 씨는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 컨테이너 창문을 엿보았습니다. 비좁은 컨테이너 안 백열등 하나가 대롱거리고 있었고 그 아래 민우가 컵라면을 앞에 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반장과 또 다른 덩치 큰 사내가 민우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형님들이 기다리신다. 오늘 밤에 배 띄운다고. 이번에 가면 너 다시는 땅 못 밟을 줄 알아. 배를 띄운다니요? 다시는 땅을 못 밟는다니요?
영순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민우를 어딘가로 팔아넘기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수장시키려는 속셈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민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보고 가면 안 될까요? 멀리서 얼굴만이라도. 미친 새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 그 아줌마가 너 찾는 순간 너만 죽는 게 아니야. 그 아줌마도 같이 송장 치르는 거야. 우리가 경고했지? 이 뻥끗하면 니네 식구들 다 묻어버린다고. 영순 씨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켰죠. 민우가 낮에 왜 그렇게 모질게 엄마를 밀쳐냈는지, 왜 죽은 사람처럼 숨어 살아야 했는지 그 이유가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살리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모진 수모를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시야가 뿌얘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내 아들 건드리지 마.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정말 둘 다 죽은 목숨이 될 게 뻔했습니다. 영순 씨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그때 반장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예, 형님. 예, 지금 데리고 나갑니다. 뒷문으로 차 대기시켰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반장이 민우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가자.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민우가 끌려가면 영영 끝입니다. 영순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무기라도 될 만한 것이 없을까? 쇠파이프? 벽돌? 아니야. 저 덩치들을 노인 혼자 상대할 수는 없어. 그때 영순 씨의 눈에 띈 건 컨테이너 옆에 쌓여있는 페인트 통들과 신어 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인부들이 피다 버린 담배꽁초들이 수북이 쌓여있는 깡통이 보였죠. 불이다. 불을 내서 사람들을 모으자. 위험천만한 생각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낮에 시장에서 옥자 씨가 성냥갑이 예쁘다며 챙겨줬던 성냥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신호통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녀는 바닥에 널려있는 신문지와 헝겊 쪼가리들의 신호를 콸콸 들이부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반은 바닥에 흘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신령님, 조상님, 제발 우리 민우 좀 살려주세요. 이 어미가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으니 제발. 칙. 성냥에 불이 붙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영순 씨의 눈동자 속에서 일렁거렸죠. 그녀가 불붙은 성냥을 신문지 더미 위로 던지려는 찰나였습니다. 멍멍, 컹컹컹. 어디선가 튀어나온 검은 개 한 마리가 영순 씨를 향해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 안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컨테이너 문이 벌컥 열리고 반장이 몽둥이를 든 채 튀어나왔습니다. 영순 씨는 얼어붙은 채 성냥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불은 아직 붙지 않았는데 놈들의 시선이 정확히 영순 씨가 숨어 있는 자재 더미를 향했습니다. 저기 뭐가 있는데? 쥐새끼인가? 반장이 손전등을 비추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빗줄기가 영순 씨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막다른 골목. 민우가 끌려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개가 짖는 거겠죠. 빨리 가요. 형님들 기다리신다면서요. 민우는 엄마가 거기 있다는 걸 직감한 걸까요? 필사적으로 반장의 주의를 돌리려 했지만 반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냄새가 나. 쥐새끼 냄새가 난단 말이지. 반장의 군화발 소리가 자박, 자박
영순 씨의 귓가에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영순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대로 들키면 끝장이다. 민우도 나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와장창 반대편 구석에서 요란하게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반장과 사내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저쪽이야? 어둠 속에서 누군가 후다닥 달아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아. 저 새끼 잡아. 반장과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소리나는 쪽으로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민우만이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지금입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스쳤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저쪽에서 유리를 깬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자재 더미 뒤에 숨죽이고 있던 영순 씨가 튀어나간 건 반장과 그 일당들이 깨진 유리창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난 직후였습니다. 공사장 바닥의 흙먼지가 그녀의 운동화 끝에서 피어올랐죠.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어둠은 짙었고 사방에는 곰팡내와 녹슨 쇠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영순 씨는 멍하니 서 있는 아들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5년 만에 잡아보는 아들의 손목은 나뭇가지처럼 앙상해서 영순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뛰어. 얼른. 민우는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잔소리 말고 뛰어. 이놈아. 저놈들 다시 오기 전에. 영순 씨는 아들을 끌고 반대편 담벼락 쪽으로 달렸습니다. 60평생 헬스장 한 번 안 가본 영순 씨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보다 빨랐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속은 걸 눈치채고 돌아오는 모양이었죠. 거기서 저기 도망간다. 등 뒤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순 씨와 민우는 담벼락 밑에 뚫려 있는 개구멍으로 몸을 날린 뒤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밖으로 빠져나온 두 사람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시장 골목의 미로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다낭의 밤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그 소음이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를 덮어주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어느 낡은 국수가게 뒷골목에 쭈그리고 앉았을 때야 비로소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민우의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터진 입술, 멍든 눈가. 영순 씨의 손이 떨리며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민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죄인의 모습, 딱 그 짝이었죠. 말해봐. 빚 때문이라며. 5년 전에 죽은 걸로 하고 보험금 타낸 걸로 빚 갚았다며. 그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여기서 이 꼴로 잡혀 있냐고. 영순 씨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민우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들, 한국에서 도망친 사람들 잡아다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시키는 조직이에요. 처음엔 숨겨준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여권 뺏기고 감시당하고 도망치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 가만 안 둔다고 해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아들은 가족을 살리겠다고 죽음을 위장했는데 결국은 더 큰 덫에 걸려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영순 씨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가슴을 탕탕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쑥 나타났습니다. 어머, 영순아, 너 여기서 뭐하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영순 씨와 민우가 동시에 화들짝 놀라 돌아본 곳에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친구 옥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깨진 화분 조각을, 다른 한 손에는 야시장 꼬치를 든 채 말이죠. 너 아까 배 아프다더니 몰래 데이트하러 나온 거였어? 내가 너 수상해서 뒤밟았는데 세상에. 이 총각은 누구? 헉! 옥자 씨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민우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죠. 민우? 너 민우 아니니? 죽은 민우? 옥자 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려 하자 영순 씨가 빛의 속도로 달려가 친구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우리 다 죽어. 옥자 씨는 눈만 껌뻑거리며 그 자리에서 기절할 듯 비틀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아까 공사장에서 유리를 깨고 놈들을 유인했던 구제주가 바로 옥자 씨였던 겁니다. 친구가 걱정되어 몰래 따라왔다가 험상궂은 놈들이 영순 씨 쪽으로 가는 걸 보고 엉겁결에 옆에 있던 화분을 던져버렸다는 참으로 옥자 씨다운 활약이었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귀신이야 사람이야? 너 제사상 받은 지가 언젠데 여기 있어? 옥자 씨가 덜덜 떨며 민우의 팔을 꼬집어 봤습니다. 민우가 아파요 이모. 하고 찡그리자 그제야 옥자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를 나눌 시간은 없었습니다. 골목 밖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부르릉, 부르릉. 찾아. 이 근처야. 쥐새끼 2마리 놓치면 우리 다 모가지야. 반장의 목소리가 확성기처럼 골목을 울렸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 옥자 이모. 빨리 가세요. 저놈들 저 찾을 때까지 안 멈춰요. 같이 있다간 다 위험해져요. 민우가 영순 씨를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요지부동이었죠. 못 간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 옥자야, 너는 얼른 호텔로 가라. 가서 모른 척해. 미쳤어? 내가 의리가 있지. 어떻게 너만 두고 가. 야, 이쪽 지리는 내가 좀 안다. 아까 오다 보니까 저쪽 개천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더라. 옥자 씨가 앞장섰습니다. 세 사람은 꼬불꼬불한 다낭의 뒷골목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끈질겼습니다. 골목을 돌 때마다 저만치서 번뜩이는 오토바이 불빛이 그들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모는 사냥개들처럼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오고 있었죠. 9시 10분 전,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옥자 씨가 가리킨 개천 쪽 골목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높은 철조망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어머, 어떡해. 아까는 분명 길이 있었는데. 옥자 씨가 발을 동동 구를 때 뒤쪽에서 놈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숨어 있었구만. 반장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뒤이어 덩치 큰 사내 셋이 골목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막다른 골목, 녹슨 철조망 앞에서 세 사람은 쥐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은 어느덧 밤 9시를 넘어가고 있었죠. 골목 입구를 막아선 사내들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영순 씨와 민우, 옥자 씨를 시커멓게 덮쳤습니다. 반장이 쇠파이프를 바닥에 질질 끌며 다가왔습니다. 즈즉, 즈즉. 쇠가 콘크리트를 긁는 소리가 마치 칠판을 긁는 소리처럼 소름 끼치게 신경을 자극했죠. 그는 입에 문 담배를 바닥에 뱉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아따, 아줌마들 달리기 실력이 국가대표급이네. 근데 어쩌나 여기가 종점인데. 민우가 덜덜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영순 씨와 옥자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5년 동안 거친 공사판에서 굴렀다지만 조폭들 앞에서는 그저 야윈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갈게요. 순순히 갈 테니까 이분들은 보내주세요. 그냥 관광객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민우의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장은 코웃음을 쳤죠. 박씨, 너 진짜 멍청하냐? 아니면 순진한 거냐? 이 아줌마들이 내 얼굴을 봤고 우리 얼굴도 봤어. 살려보내면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신고 들어갈 텐데 내가 미쳤다고 풀어줘? 반장의 눈짓 한 번에 덩치 큰 사내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이놈들아. 옥자 씨가 손에 들고 있던 닭꼬치 꼬챙이를 휘두르며 발악했지만 사내의 손길 한 번에 꼬챙이는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고 옥자 씨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옥자야. 영순 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기도 전에 다른 사내가 민우의 배를 무자비하게 걷어찼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우가 소리를 내며 고꾸라졌습니다. 아들이 흙바닥에 처박혀 짐승처럼 웅크리는 모습을 보는 어미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영순 씨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천하의 벼락 맞을 놈들, 내 새끼 건드리지 마. 영순 씨는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물어뜯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60평생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깡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내의 팔뚝을 잇는 힘껏 깨물었습니다. 아, 이 할망구가 진짜.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영순 씨를 밀쳤습니다. 영순 씨는 힘없이 튕겨나가 벽에 부딪혔지만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쓰러진 아들을 감싸야 한다는 본능뿐이었죠. 반장이 귀찮다는 듯 인상을 구기며 다가왔습니다. 에이, 시끄러워 죽겠네. 야, 늙은 것들은 그냥 여기서 처리해. 시끄럽게 끌고 갈 거 뭐 있어.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려. 처리라니. 묻어버리라니. 그 말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차가운 공포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영순 씨는 엉금엉금 기어가 민우의 몸 위로 엎드렸습니다. 내 등이라도 방패 삼아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안 돼요. 우리 민우는 안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돈 줄게. 내가 가진 거 다 줄게. 제발 내 새끼만. 영순 씨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원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흙바닥에 얼굴을 문지르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민우가 피 묻은 손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하지 마. 그러지 마. 반장은 영순 씨의 애원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무심하게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쇠파이프가 서슬 퍼런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5년 만에 만난 내 새끼,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이고 이렇게 가는구나. 영순 씨는 눈을 질끈 감고 민우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다가올 고통을 기다리며 숨을 멈췄죠. 옥자 씨의 비명소리도 민우의 울음소리도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윙-, 그때였습니다. 쇠파이프가 내려꽂히기 직전 골목 입구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기 동작 그만. 뭐야? 반장이 멈칫하며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사내들도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죠.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묵직한 엔진 소리가 골목을 진동시켰습니다. 커다란 승합차 한 대가 골목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험상궂은 반장의 패거리와는 질이 달라 보였습니다.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조직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말끔한 흰색 정장을 입은 중년 신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아수라장이 된 골목 앞 풍경을 훑어보더니 쓰러진 영순 씨와 민우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반장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구역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흰 정장의 신사는 반장의 말은 무시한 채 쓰러진 민우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찾았다. 5년 전에 사라진 물건. 물건? 내 아들을 보고 물건이라니요? 영순 씨는 본능적으로 민우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누구란 말입니까? 늑대를 피하니 호랑이가 나타난 격이었습니다. 신사가 손가락을 까딱하자 정장 입은 남자들이 순식간에 반장 패거리를 제압하고 영순 씨와 민우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반장은 찍 소리도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려졌죠. 태워. 신사의 짧은 명령에 남자들이 민우를 승합차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안 돼. 내 아들 어디로 데려가. 영순 씨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건장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끌려가면서도 엄마, 도망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신사가 영순 씨를 빤히 쳐다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시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할 테니까. 영순 씨와 옥자 씨는 짐짝처럼 차 뒷좌석에 밀어 넣어졌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하자 영순 씨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다낭의 뒷골목을 보며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민우는 5년 전 단순히 빚 때문에 죽음을 위장한 게 아니었던 걸까요? 물건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승합차가 멈춰선 곳은 다낭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깊은 산속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은 어느덧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차 문이 열리자마자 습한 숲 냄새 대신 짙은 야래양 꽃내음이 훅 끼쳐왔습니다. 겉보기엔 휴양지의 고급 별장처럼 보였지만 높은 담벼락 위로 번뜩이는 철조망과 곳곳에 배치된 건장한 경호원들은 이곳이 감옥이나 다름없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려. 사내들의 거친 손길에 영순 씨와 옥자 씨 그리고 민우는 짐짝처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옥자 씨는 아이고 내 허리야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사내들의 서슬 퍼런 눈빛에 금세 입을 다물고 바들바들 떨기만 했죠.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게 빛나는 거실. 가죽 소파 한가운데에 아까 그 흰 정장의 신사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며 마치 벌레를 관찰하듯 세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만이구나, 박민우. 아니, 이민우라고 불러야 하나? 신사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공사판 반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죠. 영순 씨는 본능적으로 아들 앞으로 기어나갔습니다. 선생님, 사장님,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갚아요? 어머니가요? 신사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넓은 거실을 차갑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5년 전에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빚 때문에 도망친 게 아닙니다. 이 녀석, 우리 조직에 자금 장부가 들어있는 USB를 들고 날랐습니다. 그 안에 든 돈이 얼만지나 아세요? 어머니가 평생 시장에서 콩나물 팔아도 이자조차 못 갚을 돈입니다.
영순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부, USB, 이게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단순히 빚쟁이가 무서워 도망친 줄 알았던 아들이 범죄 조직의 물건을 훔친 도둑이었다니요. 영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우야, 이게 사실이니? 네가 도둑질을 했어?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긍정임을 깨달은 순간 영순 씨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가난이 죄지, 내 새끼가 죄일까 싶어 감싸고만 돌았는데 아들은 엄마가 상상조차 못한 늪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신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굽소리가 영순 씨의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자, 감동적인 가족 상봉은 나중에 하시고. 민우야, 내 물건 어디 있니? 5년 동안 네가 죽은 줄 알고 포기했었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니 물건도 돌려줘야지. 민우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버렸습니다. 뭐? 신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도망치던 날, 배 타기 전에 너무 무서워서 그냥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진짜예요. 맹세합니다. 짝! 신사의 손이 민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민우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입가에서 붉은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같은 쥐새끼들이 보험 하나 안 들어놨을 리가 없어. 그거 가지고 딜하려고 했겠지. 죽은 척 숨어 있다가 잠잠해지면 한몫 챙기려고 했던 거잖아. 신사가 다시 발을 들어 민우를 짓밟으려 하자 영순 씨가 비명을 지르며 신사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때리지 마세요. 차라리 날 때려요. 이 늙은 년을 때리란 말이야. 이거 안 나? 신사가 영순 씨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영순 씨는 테이블 모서리에 이마를 찍고 쓰러졌습니다.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눈을 가렸습니다. 영순아. 구석에 있던 옥자 씨가 울부짖으며 달려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피를 흘리는 엄마를 보고 이성을 잃은 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건드리지 마. 다 말할게. 말한다고.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사는 온 매무새를 다듬으며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어디 있어? 민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엄마와 옥자 이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체념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요. 인천. 우리 옛날 집. 마당 감나무 밑에 묻어뒀어요. 한국이라니. 베트남이 아니라 한국에 두고 왔다는 말에 신사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한국? 그럼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도 없겠네? 신사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좋아. 그럼 확인될 때까지 인질이 필요하겠군. 신사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놈은 당장 한국행 배 태워서 보내. 가서 물건 찾아오라고 해. 그리고 이 아줌마 둘은. 신사의 시선이 영순 씨와 옥자 씨에게 머물렀습니다. 지하실에 가둬. 물건 가져올 때까지 밥도 물도 주지 마. 만약 허탕 치거나 딴수작 부리면 아들놈 눈앞에서 이 아줌마들 손가락 하나씩 잘라서 보내주지. 안 돼. 엄마는 놔줘. 나만 보내줘요. 민우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이 그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민우야, 안 된다. 같이 가자. 민우야. 영순 씨가 피범벅이 된 얼굴로 기어가며 손을 뻗었지만 닫히는 현관문 너머로 아들의 울음소리만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아들을 구하러 왔는데 오히려 아들의 족쇄가 되어버린 상황. 영순 씨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놈들아,
차라리 날 죽여라. 죽여. 시끄러워. 끌고 가. 사내들이 영순 씨와 옥자 씨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저택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 건물로 끌려갔습니다.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쥐, 오줌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계단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사내들이 두 사람을 계단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쿵, 쿵 구르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철컹.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그제야 옥자 씨가 참았던 공포를 터뜨리며 영순 씨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아, 우리 이제 죽는 거야? 나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영감 보고 싶어. 영순 씨는 아픈 이마를 감싸쥐고 어둠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들은 조폭들의 손에 끌려 한국으로 갔고 자신들은 이곳 낯선 타국 땅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아는 알 수 없습니다. 민우가 정말 그 장부를 찾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것조차 시간을 벌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순 씨는 울 수 없었습니다. 옥자까지 제정신이 아닌 마당에 자신마저 무너지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려 옥자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옥자야, 정신 차려. 우리 안 죽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가? 문도 잠겼는데. 아니, 나갈 수 있어. 내 새끼 살리려면 난 지옥불이라도 뚫고 나가야 돼. 영순 씨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아까 공사장에서 놈들을 유인하려고 챙겼던 성냥. 다행히 바지 주머니 깊숙한 곳에 짓눌린 성냥갑이 남아 있었습니다. 칙! 작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좁고 습한 지하실의 풍경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석에는 썩은 나무 상자들과 낡은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성냥불을 들고 벽면을 훑었습니다. 꽉 막힌 콘크리트 벽. 어디에도 나갈 구멍은 없어 보였습니다. 불꽃이 손가락 끝까지 타들어가 뜨거움을 느낄 때쯤 영순 씨의 눈에 천장 구석에 있는 작은 환풍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사람 머리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 게다가 천장은 너무 높았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옥자야, 저기 봐라. 구멍이 있다. 저길 어떻게 나가? 날개라도 달렸어? 날개는 없어도 우리에겐 썩어 빠진 상자는 있잖아. 영순 씨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굳어 얼굴이 땡겨왔지만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63 노인의 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옮기려던 영순 씨의 발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흙바닥에 반쯤 파묻힌 낡은 쇠붙이. 성냥불을 가까이 대보니 그것은 그냥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쓰다 버린 녹슨 숟가락 하나. 그리고 그 옆 벽면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한국 사람. 지하 감옥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자정을 넘겨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옥자 씨의 억눌린 흐느낌뿐이었죠. 하지만 영순 씨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액정 불빛에 의지해 썩은 나무 상자를 딛고 서서 천장 환풍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건 바닥에서 주운 녹슨 숟가락 하나. 그 보잘것없는 쇠붙이가 지금
두 사람의 생명을 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으윽. 영순 씨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환풍구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는 세월에 사가 있었지만 63 노인의 힘으로 돌리기에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숟가락 자루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살점이 벗겨지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영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끌려간 그 배가 뜨기 전에 어떻게든 나가서 알려야 했습니다. 영순아, 그냥 우리 죽은 듯이 있자. 그러다 들키면 진짜 손가락 잘린다잖아. 밑에서 상자를 붙잡고 있던 옥자 씨가 덜덜 떨며 애원했습니다. 조용히 해. 여기서 굶어 죽으나 나가다 죽으나 매한가지야. 내 새끼가 사지로 갔는데 어미가 여기 처박혀서 잠이 오냐? 영순 씨는 짐승 같은 기합을 지르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 숟가락을 비틀었습니다. 뚝! 사가버린 나사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쇠창살이 덜컹거리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붉은 녹가루가 영순 씨의 눈으로 쏟아졌지만 영순 씨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는 재빨리 창살을 받아 바닥에 내려놓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옥자야, 받침대 잡아라. 나 먼저 올라간다. 영순 씨는 상자를 밟고 환풍구 턱을 잡았습니다. 턱걸이 하듯 몸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63 먹은 노인의 팔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깨가 빠질 듯이 아팠지만 영순 씨는 이를 악물고 발버둥 쳤습니다. 좁은 구멍으로 머리를 밀어넣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헉! 헉! 진흙투성이 땅바닥으로 굴러나온 영순 씨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구멍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옥자야, 손잡아. 빨리. 밑에서 옥자 씨가 훌쩍거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데다 체중이 나가는 옥자 씨를 끌어올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순 씨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 친구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옥자 씨가 뽕소리가 날 것처럼 환풍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진흙탕 속에 널브러져 한참을 헐떡거렸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워낙 거세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를 덮어주었으니까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저택의 정원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조명등이 있었지만 폭우 때문인지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영순 씨는 옥자 씨의 손을 잡고 낮은 포복으로 정원수 사이를 기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흙탕물이 입으로 들어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우야,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경찰 데리고 갈게. 저택 담벼락은 까마득하게 높았고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정문에는 경비들이 버티고 서 있었죠. 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엄습해 올 때쯤 옥자 씨가 영순 씨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영순아, 저기. 옥자 씨가 가리킨 곳은 쓰레기 분리수거장 뒤편 배수구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빗물이 빠져나가도록 담벼락 밑이 조금 뚫려 있었는데 쇠창살 하나가 낡아서 휘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개구멍. 아니, 쥐구멍이었습니다. 저기로 나가자. 저 좁은 데를 어떻게. 살고 싶으면 머리부터 들이밀어. 영순 씨는 망설임 없이 흙탕물 흐르는 배수구 바닥에 몸을 눕혔습니다. 오물이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지금은 향수 냄새보다 더 반가운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영순 씨가 먼저 뱀처럼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고 뒤이어 옥자 씨를 잡아당겼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살점이 긁혔지만 두 사람은 기적적으로 저택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택을 벗어나니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앞이 보이지 않았고 어디가 시내인지 어디가 항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무작정 걷고 또 걸었습니다. 신발은 진흙에 빠져 벗겨진 지 오래였고 맨발은 날카로운 돌부리에 채여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영순아, 나 이제 못 가겠어. 너무 추워. 옥자 씨가 덜덜 떨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순 씨 역시 한계였습니다. 체온은 떨어지고 의식은 흐릿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들의 마지막 절규가 귓가에 맴돌아 다리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엄마는 놔줘. 나만 보내줘요. 영순 씨는 옥자 씨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자면 죽어. 우리 민우 그 차가운 배 위에서 떨고 있을 텐데 애미가 되어서 여기서 퍼질러져? 얼마나 걸었을까요? 새벽 3시가 가까워질 무렵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큰 도로였습니다. 영순 씨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옥자야, 저기 차 다닌다. 살았다. 두 사람은 젖은 몸을 이끌고 도로변으로 비틀비틀 달려나갔습니다. 마침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일까요? 아니면 지나가는 택시일까요?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익.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두 사람 코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에 영순 씨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우비를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아줌마들, 미쳤어요?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한국말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국 사람이다. 살았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납치를 당했어요.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영순 씨는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납치요? 일단 차에 타세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남자의 부축을 받아 따뜻한 차 안에 오르자 영순 씨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히터 바람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경찰서로 좀 가주세요. 빨리요. 알겠습니다. 근처에 파출소가 있으니까 그리로 모실게요. 남자는 친절하게 대답하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영순 씨는 옥자 씨의 손을 꼭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민우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그 배를 세울 수 있을 테고 그 악당들도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차가 출발하고 10분쯤 지났을까요? 영순 씨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차가 시내 쪽이 아니라 다시 산길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기사 양반, 경찰서 가는 거 맞아요?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룸미러로 영순 씨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그의 눈매가 서늘하게 휘어졌습니다. 길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아까 우리가 도망쳐 나온. 그 순간 남자가 한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실장님. 찾았습니다. 쥐새끼 2마리 비 쫄딱 맞고 도로변에 나와 있더군요. 예, 다시 모시고 들어갑니다. 영순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친절한 구세주인 줄 알았던 이 남자, 바로 그 흰 정장 조직의 일당이었던 겁니다. 저택 주변 도로를 순찰하며
탈주한 두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죠. 내려줘. 당장 세워. 영순 씨가 비명을 지르며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옥자 씨는 공포에 질려 기절해버렸고 영순 씨는 운전석을 향해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쁜 놈아, 차 세워. 어이쿠 할머니, 얌전히 계시죠. 아드님 생각하셔야지. 남자가 팔꿈치로 영순 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영순 씨는 뒷좌석에 처박혔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하고 끔찍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금 전 죽기 살기로 탈출했던 그 지옥 같은 저택의 정문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은 그렇게 잔인하게 끊어졌습니다. 다시 저택의 거실로 끌려 들어온 영순 씨. 흙투성이가 된 채 덜덜 떨고 있는 그녀 앞에 흰 정장의 신사가 잠옷 차림으로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 밤중에 산책을 너무 격하게 하셨네. 비도 오는데. 신사는 쯧쯧 혀를 차며 영순 씨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영순 씨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그 대단한 탈출쇼 덕분에 우리 민우가 좀 고달퍼지게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방금 배 탄 애들한테 연락했거든요. 어머니가 말을 안 들어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아마 지금쯤 민우 손가락 하나가 바다 물고기 밥이 됐을 겁니다. 안 돼. 영순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도망쳐서 내 새끼가 병신이 됐구나. 죄책감이 영순 씨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신사는 비열하게 웃으며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다시 가도 이번엔 숟가락 같은 거 없는 아주 튼튼한 방으로. 아, 그리고 신사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민우 친구들한테도 연락해. 장부 못 찾으면 그 친구들도 다 묻어버린다고 전해. 영순 씨는 질질 끌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였습니다. 거실에 켜져 있던 대형 TV 뉴스 화면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다낭 인근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되었습니다. 탑승자 전원이 체포되었으며 그 중에는 한국인 지명 수배자도 포함된 것으로. 신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끌려가던 영순 씨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밀항선? 해경 적발? 그렇다면 민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잡힌 걸까요? 아니면 바다로 뛰어든 걸까요? 새벽 3시 악마의 저택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TV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저택의 공기를 차갑게 갈랐죠. 속보입니다. 다낭 해상에서 검거된 밀항선에는 한국의 거대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이 심어둔 조직원들이 대거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인터폴과 베트남 공안의 합동작전으로 전원 체포되었으며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물이 확보되었습니다. 흰 정장의 신사, 아니 희대의 사기꾼이자 조폭 두목인 강 사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여유롭게 와인을 흔들던 손은 이제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그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TV 화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화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멍청한 새끼들. 함정이었어. 짭새들이 냄새를 맡고 있었던 거야. 강 사장은 영순 씨와 옥자 씨를 감시하던 부하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짐 싸. 당장 헬기 띄워. 그리고 이 할망구들은. 그의 시선이 영순 씨에게 꽂혔습니다.
살기가 번뜩였죠. 처리해. 깔끔하게. 쥐새끼가 잡혔으면 인질은 필요 없지. 집만 될 뿐이야. 철이라니.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영순 씨가 악을 쓰며 달려들려 했지만 덩치 큰 경호원이 그녀의 뒷덜미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옆에 있던 옥자 씨는 공포에 질려 살려주세요. 를 연발하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놈들은 도주하기 직전 두 사람을 정말로 죽일 기세였으니까요. 부하 하나가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영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늘한 칼날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영순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민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끝까지 널 못 지키고 먼저 가는구나. 꼼짝 마. 으악.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영순 씨의 목에 닿기 직전 밖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쾅 마이너스 쿡쿡쿵. 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이 통째로 뜯겨나가며 거실 안쪽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자욱한 먼지 구름과 함께 검은 제복을 입은 무장 경찰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손 머리 위로 올려. 엎드려. 베트남 공안 특공대와 한국 경찰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강 사장의 부하들은 우왕좌왕하며 총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저격수들의 레이저 포인터가 그들의 이마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총 버려. 버리지 않으면 발포한다. 거실은 순식간에 총성과 비명으로 뒤덮였습니다. 강 사장은 혼비백산하여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거기서 강철수. 그때 경찰들 사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순 씨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걸어 나오는 낯익은 실루엣. 민우야? 민우였습니다. 그런데 밧줄에 묶여 끌려갔던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며 당당하게 강 사장을 노려보고 서 있는 내 아들 이민우였습니다. 강 사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민우, 내 놈이 어떻게 배에 탔잖아. 바다에 빠져 죽었어야지. 민우가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장부 내가 바다에 버렸다고 했지? 천만에. 그 장부 5년 전부터 이미 경찰한테 넘겼어. 내가 죽은 척 숨어 지낸 건 당신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경찰이 당신들 윗선까지 싹 다 잡을 때까지 기다린 거야. 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 덕분에 말이지. 반전이었습니다. 민우는 단순히 빚 때문에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5년 전 우연히 조폭들의 자금 세탁 장부를 손에 넣게 된 민우는 정의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경찰의 비밀 정보원 끈앞풀이 되어 죽음을 위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밤 밀항선 탑승 역시 강 사장 일당을 현행범으로 엮기 위한 경찰의 거대한 작전 중 하나였던 거죠. 이 배신자 새끼가. 궁지에 몰린 강 사장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총구는 민우가 아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영순 씨를 향했습니다. 다 비켜. 안 비키면 이 할망구 머리에 구멍을 내주겠어. 비열한 인질극. 경찰들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주춤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 건드리지 마. 원하는 게 뭐야? 헬기 불러. 그리고 내가 뜰 때까지 아무도 따라오지 마. 강 사장이 영순 씨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우며 총구를 관자놀이에 들이댔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 영순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의 눈은 강 사장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아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컸는데 또다시 이 늙은 어미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공포를 집어삼켰습니다. 내 이놈 감히 누구 앞에서 총질이야. 영순 씨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다듬어온 억척스러운 손으로 주머니 속에 숨겨뒀던 것을 꽉 쥐었습니다. 아까 지하 감옥을 탈출할 때 무기로 쓰려고 챙겨뒀던 녹슨 숟가락. 비록 나사를 푸느라 휘어지고 뭉툭해졌지만 영순 씨에게는 그 어떤 명검보다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민우가 울먹이며 다가오려 했습니다. 강 사장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렸죠. 그래, 착한 아들이네. 거기 딱 서 있어. 강 사장이 방심한 그 찰나였습니다. 영순 씨의 눈에서 번개 같은 기지가 번뜩였습니다. 이거나 먹어라, 이 썩을 놈아. 영순 씨는 쥐고 있던 녹슨 숟가락으로 강 사장의 허벅지를 잇는 힘껏 내리찍었습니다. 물론 숟가락으로 찌른다고 치명상을 입힐 순 없었지만 예상치 못한 고통과 충격에 강 사장이 비명을 지르며 움찔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칠 영순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 사장의 팔을 뿌리치고 몸을 숙이더니 젖먹던 힘을 다해 강 사장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이건 내 아들 몫이다. 퍽! 정강이 뼈가 울리는 둔탁한 소리. 강 사장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자 옆에 엎드려 있던 옥자 씨가 엉금엉금 기어와 강 사장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이건 내 허리 몫이다. 이 나쁜 놈아. 두 할머니의 합동 공격에 천하의 조직 보스가 꼴사납게 뒤로 넘어졌습니다. 쿵! 그가 바닥에 쓰러짐과 동시에 민우와 경찰 특공대가 덮쳤습니다. 체포해. 강 사장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찰들 밑에 깔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변호사 불러. 변호사. 강 사장이 돼지멱다는 소리를 질렀지만 민우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감방 가서 실컷 부르세요. 당신이 죽인 사람들, 당신이 파탄낸 가정들 생각하면 변호사 100명을 데려와도 모자랄 테니까. 경찰들이 강 사장과 부하들을 줄줄이 엮어 끌고 나갔습니다. 저택 밖에는 이미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비는 어느새 그쳐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민우가 영순 씨에게 달려와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영순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얼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운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영순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 미련한 놈아. 혼자서 그 무서운 놈들을 상대로.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연락하고 싶었는데 목소리 들으면 마음 약해질까봐. 엄마 위험해질까봐. 모자는 엉망진창이 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옆에서 옥자 씨도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진짜. 내가 다 늙어서 액션 영화를 찍었네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경찰팀장이 다가와 경례를 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님 덕분에 놈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5년 동안 목숨 걸고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영순 씨는 코를 훌쩍이며 경찰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죄인 아닌 거죠? 감옥 안 가는 거죠? 그럼요. 오히려 표창장을 받으셔야죠. 이제 두 발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그 말에 영순 씨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택 밖으로 나오자 비갠 새벽 하늘에 붉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진짜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퉁퉁 부은 옥자 씨의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옥자야, 고생했다. 우리 한국 가면 내가 소고기 사줄게. 제일 비싼 걸로. 소고기는 무슨, 나 삭신이 쑤셔서 마사지나 1년 끊어줘라. 친구들의 투닥거리는 소리에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영순 씨의 마음에도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5년의 공백, 그리고 죽은 사람으로 살았던 아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 있었죠. 바로 한국에 있는 무뚝뚝한 아버지 철민 씨와의 재회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게이트가 열린 건 오후 5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고 쏟아져 나오는 인파 속에서 철민 씨는 목을 길게 빼고 아내를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억지로 떠밀려 여행을 간 아내가 혹시나 아프지는 않았을지, 밥은 제대로 먹었을지, 무뚝뚝한 철민 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어이구, 저기 나오네. 마누라. 철민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순 씨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여행 다녀온 사람치고는 꼬질꼬질한 행색에 옆에는 휠체어를 탄 옥자 씨까지 대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꼴이야? 베트남에서 전쟁이라도 났어? 옥자는 왜 저러고 있고? 철민 씨가 놀라서 달려오자 영순 씨는 피식 웃으며 남편의 옷깃을 염해 주었습니다. 영감, 놀라지 마소. 내가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 가져왔으니까. 선물? 짝퉁 가방 사오지 말라니까, 기어이. 철민 씨가 투덜거리며 영순 씨 뒤쪽을 바라본 순간 그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영순 씨의 등 뒤에서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걸어 나오는 한 청년. 5년 동안 제사상의 사진으로만 올려놓았던 아들, 민우였습니다. 아,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철민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귀신을 본 걸까요? 아니면 헛것을 보는 걸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너, 민우냐? 진짜 내 새끼 민우냐? 네, 아버지. 저 살아있어요.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와서. 민우가 다가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공항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는 아들의 등 위로 철민 씨의 투박한 손이 얹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귀신이 아니라 피가 돌고 체온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철민 씨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공항 사람들이 쳐다보건 말건 66 먹은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그것도 경찰 표창까지 받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그 감격을 어찌 말로 다 할까요? 옆에서 지켜보던 옥자 씨도 영순 씨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녁 7시 다시 문을 연 영순네 백반집 주방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굳게 닫혀있던 가게 문이 활짝 열리고 동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박자지껄 넘쳐났죠. 이야, 우리 민우가 칠작전을 하고 돌아왔다며? 세상에 영화배우가 따로 없네. 동네 이장님이 막걸리 잔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옥자 씨가 깁스한 다리를 두드리며 거들었죠. 말도 마라. 내가 저놈 구하려고 화분을 던져서 조폭들을 일망타진했다니까? 내 무용담 들으려면 오늘 밤새도 모자라. 사람들의 폭소가 터졌습니다.
주방에서 영순 씨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뚝배기에 파를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소리가 마치 영순 씨의 설레는 마음소리 같았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끓이지 않았던 민우가 제일 좋아하는 차돌 된장찌개였습니다. 자, 밥 먹자. 영순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밥상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쌀밥에 노릇하게 구운 조기, 그리고 매콤한 제육볶음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듯 푸짐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철민 씨와 영순 씨, 그리고 민우. 세 식구가 밥상머리에 둘러앉았습니다. 5년 동안 늘 비어 있었던 한 자리, 밥그릇 대신 향로가 놓여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건강한 아들이 앉아 숟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민우가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민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엄마. 많이 먹어. 모자라면 더 줄 테니까 배 터지게 먹어. 영순 씨는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철민 씨도 헛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고기 반찬을 아들 쪽으로 밀어주었죠. 많이 먹고 기운 차려야지. 내일부터는 가게 일 좀 도와라. 배달 오토바이도 새로 뽑아야 하고 할 일이 태산이다. 아이고, 영감도 참. 애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일을 시켜요? 영순 씨가 타박하자 철민 씨는 멋쩍은 듯 소주잔만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뚝뚝한 말 속에 이제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꼭 붙어 있어라라는 속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식구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가게 간판 불빛이 따스하게 켜졌습니다. 지옥 같았던 다낭의 밤을 건너 죽음의 고비를 넘어 그들은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밥상에 앉았습니다. 잃어버렸던 5년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그날 밤 영순네의 집 웃음소리는 밤늦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기적 같은 저녁 식사. 이것이 바로 영순 씨가 목숨 걸고 지켜낸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다시 차린 밥상이었습니다.